네, 이어서 준거참조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규준참조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대평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준거참조평가라는 건 뭘까요? 준거참조평가라는 거는 눈치가 빠른 학생들이라면 답을 알았겠지만 절대평가를 의미합니다. 준거참조평가는 영어로 Criterion Referenced Evaluation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Criterion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딱 요 선을 말하는 거죠. 요거 크리티컬하다는 말 하잖아요. 이게 딱 요 딱 선을 넘느냐 못 넘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준거 참조 평가입니다. 여기 요 선 어디다가 선을 그을 것인가. 그래서 요 선을 기준으로 넘었는지를 못 넘었는지를 보는 평가가 규준 참조 평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준거 참조 평가에 해당하는 시험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평가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시험이 뭐가 있나요?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장 대표적으로는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운전면허 시험을 그날 보러 온 사람들 전체를 놓고 1등부터 100등까지만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평가하죠? 그냥 그 시험을 보고 60점이면 60점, 70점이면 70점을 넘은 사람들을 통과시켜주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기능시험도 보고 도로주행도 보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중과참조평가 같은 경우에는 요 기준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운전에 대해서 필수적인 지식들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넘었는지 못 넘었는지를 재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성취해야 될 과제의 영역 혹은 분야를 준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넘었는지 넘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가 준거참조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글레이저라는 사람이 준거참조 평가의 점수는 학생이 뭘 모르고 있고 뭘 알고 있는지를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좋은 평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넛코라는 사람도 개인의 성취 점수를 준거에 비춰서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평가다. 흔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상대평가가 더 직접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성적을 매길 때에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 대학에서 실시하는 평가가 과연 공정하고 옳은 평가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교수들 입장에서도 상대 평가를 하는 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죠.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민원도 상당하고 학생들도 왜 내가 2등이고 1등이 아닌지를 알려달라 혹은 내가 왜 빗부리고 저 학생은 A인지 설명해달라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밝히고 대응하는 것들이 힘든 점들 때문에 사실은 교수님들이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은 준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넘었느냐 넘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훨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우리 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 이렇게 CAD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여러분? 설계할 때 쓰는 프로그램인데 뭐 여기는 몇 여기 몇 해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그렇게 공지를 했대요. 작품을 만들어 와서 그 CAD에서 오차를 하나 발견할 때마다 1점씩 깎겠다라고 공지를 하셨는데 그 반 학생 전체가 빵점을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런 점이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선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준거참조평가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과제를 어떤 영역을 선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교육 수준의 최저를 어디다 맞출 것이냐 하는 점도 두 번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과 준거를 설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준거참조평가에서는 예를 들면 제가 교육평가에서도 교육평가를 다 배웠어. 그러면 뭘 할 줄 알아야 되죠? 실제로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평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이론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를 제가 미리 명문화된 문장으로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어. 그리고 그 기준에 대비해서 봤을 때 다 넘었어. 그러면 A뿔을 주는 거고 뭐 한 2개 정도 못 넘었어. 그러면 B뿔을 주는 거고 한 5개 이상 못 넘었어. 그러면 C뿔을 주는 거고 한 7, 8개 이상 못 넘었어. 그럼 F를 주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 절대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평가 하면은 여러분들 인식 속에는 쉬운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려운 시험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어떤 학생들은 뭐 수능 시험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수능 시험보다 훨씬 더더더 어려운 시험이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사법시험 같은 것들 혹은 요즘에는 CPA 시험 있죠. 회계사 시험 그런 시험들도 전부 이 자격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점수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오픈북을 하더라도 시험을 잘 통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중거 참조 검사가 꼭 쉬운 시험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거 참조 평가와 관련된 검사 용어에는 중거 참조 검사, 목표 참조 검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중거 참조 검사, 목표 참조 검사가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기준으로 세운다 하는 게 목표 참조 검사고 중거 참조 검사는 준거를 기준으로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사실은 같은 말인 셈인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어떤 영역에서 도달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준거 참조 검사 혹은 목표 참조 검사라고 이야기한다. 또 하나는 영역 참조 검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 영역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는 검사를 영역 참조 검사라고 하는데 가령 아까 그 앞에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어라고 한다면 영어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이 네 가지의 영역을 각각 나누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읽기나 듣기는 그래도 더 괜찮은데 말하기는 잘 못하고 쓰기는 거의 최악에 가깝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각의 영역별로 본다면 하나, 2개 정도는 잘 못하고 2개 정도는 그래도 평균 정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검사는 숙달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숙달 검사라는 거는 완전 학습과 관련된 용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그 워드 프로세스 시험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기사라는 직업을 아시나요? 속기사? 속기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타자를 빨리 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속기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법정이나 혹은 뭐 이런 데 들어가지고 국회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 의원들이 막 말을 하면은 그거를 막 다 받아 적는 사람 그걸 우리가 속기사라고 하는 거죠. 빠를 속자에 기록할 기자에 뭐 선비사를 쓰겠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속기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속기사들은 타자를 빨리 치는 게 되게 그 사람의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타자 치는 거에 숙달이 되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녹취를 해보세요. 녹취를 해보시면은 이 타자를 빨리 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이 대학에 다닐 때 동아리에서 이제 무슨 강의를 들으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은 그 해당 강의를 녹취하는 팀의 팀장으로 있었는데 정말 녹취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 적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막 받아 적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왜 그 공책 같은 거 보면 막 지저분한 애들 있죠. 막 예쁘게 필기하려고 노력하고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글 많이 쓰려고 하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지가 않다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준거라는 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준거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크리테리온이라고도 하고 스탠다드라고도 하고 컷오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 컷오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컷오프라는 말을 네이버 같은 데다 치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가장 먼저는 아마 경선 컷오프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그 경선을 하잖아요. 그 상대 그 한 지역구에 여러 후보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 지역구에 만약에 내가 A당이다 하면 A당에서 후보를 한 명만 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올 후보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경선이라고 하고 거기서 컷오프 됐다는 건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그 내 땡땡에다가 컷오프를 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컷오프 됐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죠? 이제 그 본선 무대 올라가기 전에 잘린 거잖아요. 요 잘린 거를 우리가 컷오프라고 하는 거고 이 선을 통과를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컷오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 컷오프 하는 점수를 몇 점으로 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 이 준거참조 검사에서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AERA 혹은 APA, NCME 요 세 가지 단체가 있는데 AERA 같은 경우는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이고 APA 같은 경우는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NCME는 이게 무슨 교육 측정 학회인데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 세 개의 학회가 다 굉장히 유명한 학회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세 개 학회를 꼽아라 하면은 이 교육평가 영역에서 꼽힐 수 있는 세 가지 학회입니다. 그 APA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면은 보실 수가 있겠지만 논문 쓸 때 APA 스타일로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APA 스타일로 쓴다는 것이 표준이 될 만큼 사회과학 논문의 어떤 틀에서 표준이 될 만큼 가장 유명한 검사가 가장 유명한 학회가 APA입니다. NCME는 지금 찾아보니까 National Council on Measurement in Educ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교육 측정에 대한 뭐 국가적인 협의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단체들에서는 준거 점수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성공 또는 실패를 구분하는 점수가 이 준거 점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학업 성취도 검사에서는 교과 내용 전문가들 있죠. 예를 들면 제가 교육평가 전문가이지만 제가 국어교육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패, 당락을 구분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컷오프 스코어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 같은 교육평가의 전공자도 필요하지만 또 해당 내용 전문가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에 유치원생들을 상대로 어떤 평가를 개발했다라고 한다면 유치원생들의 언어를 저는 잘 모르잖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 어휘 수준을 유치원생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평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교과 전문가들만 있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교과 문제만 있다면, 교과에 대한 문제만 있다면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문제를 출제해야 하는지를 교사들이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젠가 한 번은 시험에 그 교육평가 전공 교수님이 들어가셔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바람에 정답률이 10% 미만이 나온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임용고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근데 그 시험을 이제 내고 나서 본인은 되게 이제 흡족해 하셨대요. 이거를 되게 잘 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교육평가의 전공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문제는 좋은 문제가 결코 아닌 셈인 거죠.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나머지 문항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면 그 여러분 수능시험 같은 경우에 딱 뭐 예를 들어서 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 나왔다 이러면 뒤에도 다 말리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들은 조금 걸러서 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해보지 않은 그런 교수님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평가 전공자들이 필요하다, 문제를 낼 때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준거는 교과 내용 전문가와 평가 전문가 두 사람에 의해서 설정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특징은 교육 목표 그 자체의 성취에다가 관심을 두고 있는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죠. 그래서 이 완전 학습에 대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점입니다.
여러분들 대학 교육에 와서 기대하는 바가 뭐였나요? 물론 저도 대학에 올 때 어떤 것을 배울까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대학에 와서 만나게 될 선후배들 그리고 대학 생활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 모태솔로를 드디어 탈출할 수 있진 않을까 하는 관심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대학에 와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공부를 하는 것도 되게 이제 즐거웠어요. 공부를 하는 것도 재밌었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 이 사회에서 학교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을 한다. 혹은 여러분들은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으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오래전 학생들만 하더라도 놀고 대학생, 뭐 먹고 대학생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놀고 먹는 사람 대학생이라는 거죠. 특별히 일 안 하고 배우는 거 없으면서 대학 다닌다는 이유로 젠체하고 뭐 있어 보이는 척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학생이다라는 거에서 이 대학생들을 약간 무시하는 투로 썼던 말이 바로 이 먹고 대학생, 놀고 대학생이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군대 가서 들은 말입니다. 군대 가서 저희 그 대대장님이 저한테 야 놀고 대학생인데 무슨 대학원 다닌다고 그러고 있냐 뭐 이런 말씀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예 죄송합니다 라고 말았는데 실제로는 요즘 대학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보다는 훨씬 그 대대장님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보다는 훨씬 공부를 많이 시키고 또 공부의 질이나 퀄리티 자체도 굉장히 올라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 대학 교육이 이제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한국 사회 내에서 이런 말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국 사회에 학교가 이렇게 많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대학이 이렇게 많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모든 대학들이 다 그만큼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뭐 그 말도 일견 맞는 말이긴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우리나라 자체가 제조업에 기반을 둔 나라가 또 아니거니와 또 어떤 그런 지하 자원이나 다른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저희 학교가 아니라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서 인적 자원, 그 휴먼 리소스를 더 높이는 것만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저는 사실 대학 교육이 충분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그 부분들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 교육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절대평가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절대평가가 필요할까요? 네, 필요하죠. 절대평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평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반대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절대평가를 한다면 어떤 불만이 있을까요? 나는 공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쟤랑 나랑 똑같은 A를 받는 거지?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그러면 이 정도만 해도 A인데 굳이 더 열심히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 영역이 모두 맞는 말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율할 수 있느냐가 절대평가의 개선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절대평가의 장점을 살펴보면 뭘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내면 되기 때문이죠. 문제를 다 공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내용 지식들을 전부 알고 있다면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를 다 공개하고 풀어버리는 방법도 절대평가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교육과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낸 시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잘 못 풀어. 그러면 뭘 고민해야 되죠? 첫 번째, 제가 할 수 있는 의심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라고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두 번째, 또 어떤 의문이 들 수 있을까요? 혹시 내 교육 과정이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이 표현들을 의심한 표현들에서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절대평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좀 더
도전적인 시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데에 절대평가의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만 넘으면 다 A뿔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만 넘어서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노래를 잘할 것 같나요? 못할 것 같나요? 노래를 뭐 잘하진 않는데 그 가창 시험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그 음악 시간에 수행평가로 가창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노래에 조금 자신이 있다 하는 사람은 오솔레미오를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조금 그래도 그냥 오솔레미오 정도는 아니지만 좀 괜찮다 하는 사람은 남촌이라는 곡을 불러라. 그리고 자기 노래에 자신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산촌이라는 곡을 불러라. 이렇게 난이도를 상, 중, 하로 나눠서 수행평가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저는 뭘 선택했을까요? 저는 산촌을 선택했습니다. 역발상 전략이었죠. 저는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하는 척 한 다음에 조금만 잘하면 A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이 반주를 시작하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뭐 달구지 가는 소리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딱 지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야 딱 지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르는데 선생님이 피아노를 딱 그만 치면서 그만 A뿔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제 작전이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도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제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냥 끼워 넣은 건데 어쨌든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컴퓨터공학을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진짜로 이 학생이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전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 흐름에서 혹시 이 학생이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이런 과제를 통해서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교사들도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사가 됐어요. 근데 학부모들이 여러분들의 수업 하나하나를 보고 평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순위를 매겨서 1등부터 몇 등까지는 좋은 점수를 주고 꼴찌부터 몇 등까지는 뭐 월급을 삭감한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업이 어떻게 될까요? 더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점점 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더 발전하기보다는 정체되어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이런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도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